예, DSP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쉬어가는 텀으로 주제를 잡아봤고요. 이제 요 강의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께서 이제 시언어 공부를 이제 하고 계신데, 어느 정도까지 시언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해서 좀 참고가 될 만한 말씀? 어떤 조언 정도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요 강의 주제를 잡아봤고요. 어, 이 대상이 학부생이기 때문에 뭐 이걸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좀 뭐랄까, 이게 공부하시는데 어떤 동기적인 측면, 뭐 이런 걸 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약간은 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볼 만한. 여기 오늘 강의하는 건 절대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약간의 잡담 정도의 대화, 막 약간의 설명하는 것 정도의 내용이니까 가볍게 진짜 어디 뭐 맥주 한 캔 하시면서 아니 커피 한 잔 하시면서 딱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C 언어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그 인텔 얘기를 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로 처음 CPU를 만든 회사이고 또 그 제작된 CPU로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했거든요. 게다가 지금까지도 2015년인데 벌써 몇 년 됐나요? 이제 40년, 50년 됐나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CPU를 제작해 오고 있고 또 거의 산업계로 치면은 고조 할아버지 뻘인 회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게 이 인텔에서 만든 최초의 CPU가 모태인 경우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프로그래밍 랭귀지가 나오고 하더라도 이 하드웨어라는 이 근간을 뒤집어 엎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드웨어가 정해지면 그 하드웨어를 개발해야 되는 프로그래밍 환경이라는 것도 그 하드웨어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C 언어라고 부르는 게 이 인텔의 그 80 계열, 지금은 이제 80 뭐뭐뭐라는 숫자로 붙이지 않지만 그냥 우리 보통형 80 계열 CPU에서부터 그 미쳐온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인텔 거를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대학교에서 컴퓨터 구조, 컴퓨터 공학 이런 또 수업이 있고 그런 관련 서적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혹시 좀 더 관심이 있으셔서 찾아보신다면 또 대부분 인텔 CPU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086 아니면 뭐 80286 뭐 이런 내용으로 설명을 많이 하거든요. 뭐 좀 고급 서적 같은 경우는 뭐 80386 가지고 설명하는 서적도 있던데 우선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이해한다면 저도 뭐 80386까지 본 적은 없어요. 제가 배웠던 시절에는 8086으로 설명된 자료가 보통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 자료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장표 지금 보시는 8086 컴포넌트 패밀리라고 나와 있는 요 장표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 우리가 C 언어를 공부하는 그 대상, 그러니까 C 언어라는 것 자체가 인텔의 그 X86 계열, 그러니까 80 계열 CPU를 모태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C 언어를 이해하려면 인텔 CPU를 보는 게 굉장히 맞다라는 게 이제 요 장표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이 장표에 또 되게 다른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뭐 인터럽트 컨트롤러도 있고 레치도 있고
뭐 버스 컨트롤러도 있고 다른 얘기도 굉장히 사실은 그동안 강의 내용에 나왔던 거랑 연관된 것들이 많은데 오늘의 주제는 C 언어 공부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가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할 거는 그 최초의 8086 CPU라고 한 거는 진짜 CPU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28335 같은 경우는 C28X라는 DSP CPU가 있고 그 주변에 여러 개의 페리페럴 모듈을 하나의 실리콘 다이에 집적화한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인텔의 그 80 계열도 옛날에 그런 구조였어요. 단 이게 서로 각자 다른 소자로 존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 두 번째 장표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8086 CPU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하려면 우리가 인스트럭션을 실행하려면 그 명령어 정보를 외부에서 가지고 와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말씀드렸고 이 장표에도 나와 있지만 어드레스 라인 여기서는 어드레스 라인이라는 거를 발생하고 컨트롤 신호를 발생하면 외부에 있는 메모리로부터 데이터 라인을 통해 인스트럭션이 읽혀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어드레스 쏘고 제어 신호 쏘면 외부에 있는 메모리에서 어떤 명령어들을 우리가 읽어왔다라는 이 구조는 8086이 나왔던 시절이건 2015년이건 30년 후건 이래도 관계없이 동일하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다른 얘기겠지만 이런 컨셉으로 움직이고 있는 로직 회로라는 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럼 외부에서 읽어오는 메모리는 뭐냐? 보통 지금 28335 기준으로 하면 플래시라는 메모리 소자가 있고 화면에 보시면 AT28LV010 이라는 소자가 보이실 텐데 대표적인 플래시 메모리 소자입니다. 아트멜사의. 그리고 플래시는 인스트럭션을 저장한 곳이라면 그 어떤 그 변수, 그러니까 변화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어떤 메모리 소자로는 그 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메모리는 롬이랑 램이 있고 이 자료에 보이는 이 화면의 자료로 말씀드리면 롬에 해당하는 메모리 소자가 플래시고 램은 그냥 SRAM, 여기 화면에 보이는 SRAM 소자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전원 유무에 따라 그 정보가 휘발이 되느냐 휘발이 되지 않느냐의 특성이 있긴 하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땐 비슷해요. 뭐냐면 어드레스 라인이 일단 신호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디코더라는 그 회로를 통해서 특정 위치의 메모리 장치에 액세스를 하는 거죠. 접근을 하고 이제 각종 제어 신호가 들어오면 동일하게 제어 신호가 들어오면 그 셀에 있는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 버스로 나가는 구조인 거죠. 플래시든 SRAM이든. 이게 요 앞장에 말씀드렸던 이 CPU가 인스트럭션을 실행하고 데이터를 읽고 쓰는 그 외부 메모리 소자랑 다 결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CPU의 인스트럭션이라는 거, CPU가 실행하는 명령어라는 거는 몇 개의 단계가 있지만 이 모든 단계가 다 그 방금 설명해 드렸던 외부의 플래시나 램과의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거기서 명령어를 읽어오고 익스큐션이네요. 여기 패치라는 부분에서 명령어를 계속 읽어오고 그거를 실행을 한 다음에 외부 메모리에다 데이터를 쓰고
이 단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어요. CPU는. 즉 무슨 얘기냐면 CPU라는 애는 뭐 인텔이 됐건 TI사가 됐건 그 CPU 소자가 외부에 있는 어떤 기억 장치, 그러니까 롬에 해당하는 혹은 램에 해당하는 메모리 소자로부터 어드레스 정보를 주고 제어 신호를 주면 데이터를 읽거나 쓰는 동작을 한다는 거죠, 계속. 이러한 동작을 위해서, 그러니까 CPU가 그런 동작을 하는 건 알았잖아요. 이런 동작을 위해서 그 인텔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CPU 내부에 그런 외부 메모리의 어드레스를 조작하는 레지스터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기억 장치인데 CPU 안에서 CPU만 사용하는 전용 기억 장치인 거죠. 굉장히 빠른 대신에 숫자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레지스터를 구조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요 장표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요 그림에서 요건 인텔 CPU용에 대한 거니까 제너럴 레지스터라는 부분이랑 옆에 보이면 세그먼트 레지스터라고 하는 부분이랑 세그먼트가 뭐다라는 것까지는 아실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간에 레지스터가 있구나라는 건 알 수 있죠. 왜냐면은 이 화면 전체가 인텔의 8086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에 이러한 명령어를 외부에 있는 기억 장치로부터 읽거나 쓰는 어떤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부에 이러한 레지스터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CPU 내부에. 자, 그런 레지스터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데 화면에 보시면 밑에 오퍼랜드라고 보이잖아요. 이 글자가 보이죠? 하고 ALU는 논리 연산 로직이고 이런 것들이 우리 CPU의 인스트럭션, 그러니까는 예전에 그 인베디드 시스템을 들으셨던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외부 메모리로부터 그 명령어를 정보를 갖고 오면 그게 ALU에서 다 해석이 돼서 명령어를 분석합니다. 디코드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도식한 거예요, 이게. 근데 그런 명령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부 레지스터들이 오퍼랜드, 그러니까 명령어의 연산 대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요약 정리를 하자면 CPU는 외부에 있는 롬이나 램에서 명령어를 읽어오거나 씁니다. 혹은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쓰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드레스라는 정보를 발생을 하는데 그 어드레스라고 하는 정보들은 CPU 내부에 레지스터, 특별히 관리되는 레지스터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레지스터들은 CPU 요 안에 단순히 정보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과 아주 밀접하게 그 명령어의 오퍼랜드, 인스트럭션은 오피코드랑 오퍼랜드 두 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오피코드는 실행해야 할 명령어의 동작을 결정하고 오퍼랜드는 그 동작의 결과, 대상체를 정의를 하거든요. 그게 메모리가 되거나 어떤 레지스터가 되거나 이러는 거죠. 이게 CPU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인텔은 최초의 CPU를 만들 때 그 레지스터를 어떻게 설계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이고, 잠깐 목에 막혀서. 우선은 이 화면에 보이시는 요 고가 뭐냐면 그 인텔이 최초로 설계한 8088이랑 8086이란 CPU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을 모두 다 표현한 건데요. 이 상위에 보이는 A, B, C라고 시작되는 요 레지스터들,
얘네 이 레지스터는 산술 연산용 레지스터나 이제 오퍼랜드로 이제 사용되는 레지스터들입니다. 여기에 표시된 모든 레지스터는 그 인텔 CPU의 오퍼랜드로 사용이 돼요. 근데 그 뭐냐 아주 특수한 명령어에 자주 사용되는 애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연산 명령어에.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위쪽에 뭐 어큐뮬레이터, 베이스, 카운트 데이터 뭐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위쪽에 AX, BX, CX, DX라고 있고요.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 포인터나 그 포인터를 관리하는 어떤 메모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게 바로 요 중간이랑 밑에 있는 세그먼트랑 인덱스, 포인터라는 데 있다는 거죠. 이제 뒷장에 설명하겠지만 인텔은 처음부터 8086 CPU를 대규모 시스템, 그러니까 굉장히 큰 시스템용 CPU로 설계할 계획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얘네들이 인베디드나 조그만 제어용이 아니라 굉장히 큰 메모리를 제어할 수 있는 어떤 CPU로 가정하고 설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제 세그먼트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데 세그먼트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명령어다라고 하면 명령어는 한 메모리 공간에 쭉 배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균질한 동작이나 정의로 되어 있는 데이터의 연속적인 집합을 하나의 세그먼트라고 이제 가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 장표를 보시면 코드 세그먼트는 주로 명령어를 저장하는 메모리 위치를 가리켰고요. 데이터 세그먼트나 엑스트라 세그먼트는 어떤 데이터를 조작하는 메모리의 위치를 가리켰습니다. 하고 스택 세그먼트는 똑같은 메모리인데 스택이라는 어떤 동작을 위한 메모리 공간으로 할당을 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강의 중에 중간중간 뭐 스택 포인터, 스택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이나 구조에서 배우는 혹은 C 언어라고 알려진 모든 C 언어의 모태가 인텔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인텔이 진짜로 인텔이 시작한 겁니다. 스택이란 거를 왜 써야 돼? 라고 묻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텔이 최초로 만든 CPU에 스택이라는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됐고 거기서부터 어셈블러가 나오고 C 언어가 나오고 C 뭐 이제 뭐 파스칼이니 뭐니 뭐 엄청나게 한 2000종 되는 한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가 한 2000개 된대요. 예전에 무슨 강좌를 봤더니 근데 그 중에서 많이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는 한 10종인 거죠. 대세적으로. 근데 그 2000종 되는 그 사실은 언어에서 C 언어라는 게요. 다 이 구조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물론 8086과 약간 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스택이란 포인터나 이런 세그먼트라는 개념 그 위쪽에 보시면 소스 인덱스, 데스티네이션 인덱스, 베이스 포인터, 스택 포인터 이런 포인터나 인덱스라는 개념조차도 인텔의 영향을 엄청 많이 받는 겁니다. 그렇다는 거고요. 우선은 그 최초의 인텔은 특정 메모리 본질을 그 여러 가지 그 목적에 따라 세분화 시켰다는 거죠. 여기서는 코드, 데이터, 스택, 엑스트라 4개의 세그먼트가 있고 걔네들과 조합이 될 수 있는 포인터라는 레지스터, 인덱스라는 레지스터 이런 거를 설계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인텔에서. 근데 이게 잘 먹혔고 이게 시장에서 성공을 했고 이게 선점 효과라고 이게 시장에서 엄청나게 성공을 하니까 다들 이런 형태의 구조를 흉내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장표에서 말씀드릴 거는 최초의 CPU를 설계한 인텔은 각각의 메모리 공간을 특수한 목적에 맞도록 구분 지었고 걔네들과 조합해서 쓸 수 있는 레지스터로 포인터 레지스터랑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것들도 미리 선정을 해 놓은 거예요. 아가 요 장표의 결론입니다. 다음을 넘기시면 도대체 세그먼트가 그러면 효용이 있느냐?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외부 메모리는 다 이 피지컬 어드레스를 갖거든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1씩 증가해가지고 뭐 FFFF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그 헥사데시멀이라고 부르는 연속된 숫자의 데이터로 표현되는 주소값을 갖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매번 숫자로 표현하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는 주소 정보가 너무 크고 많다는 거죠. 물론 이 당시는 어드레스 라인의 숫자가 16비트인가 20비트인가 1메가바이트 영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32비트, 64비트. 아이고. 그러니까 4기가 64비트는 영역이 몇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32비트만 되더라도 이 메모리가요. 0이 000 헥사데시멀로 0이 8개거든요. 00000000 0이 8개에서부터 가장 높은 어드레스가 FFFF, FFFF까지예요. 그게 4기가 공간이거든요. 이거를 매번 숫자로 표현하거나 제어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명령어로 처리할 때는 좀 이거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를 고민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세그먼트, 그래서 각각의 그 목적에 맞도록 몇 개의 영역을 지칭을 하고 거기서부터 상대적인 거리가 얼마냐. 그래서 이 화면에서는 옵셋이라고 한 부분, 이런 부분들, 요 두 가지 정보로 그 피지컬 어드레스를 그 어떤 논리적 어드레스로 치환을 해서 쓰자라고 어떤 이런 식의 개념을 CPU 설계에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 앞장을 보시면 세그먼트가 있고 여기에 인덱스나 포인터가 있는 이유는 8086에 연결되는 외부 메모리를 피지컬 어드레스 전체를 계속 그냥 숫자로만 표현하면은 이게 너무 명령어가 커지고 불편한 거예요. 하니까 이거를 변수, 그러니까 레지스터라는 어떤 기억 저장 장치를 이용해서 세그먼트라는 레지스터를 만들고 포인터나 인덱스라는 레지스터를 만들어서 이 피지컬 어드레스를 논리적 어드레스로 볼 수 있도록 구조를 꾸민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8086은 외부 메모리를 바라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컴퓨터 구조론에선 그 어드레싱 모드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드레스를 만드는 방법 정도가 되겠죠. 근데 크게 뭐 CPU마다 다 틀려요. 어드레싱 모드라는 거는 CPU마다 틀린데 퉁쳐서 크게 보면 4개입니다. 4개 종류가 다이렉트, 레지스터, 음, 음, 어, 여기서 인다이렉트,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여기 위에서 볼까? 여기선 인텔 거라서 말이 좀 꼬이는데 보통은 이미디어트라는 게 먼저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실제 어드레스 정보를 숫자로 표현한 거죠. 이게 첫 번째 종류고요. 두 번째는 어드레스가 아니라요. 그냥 레지스터 이름입니다. 그냥. 이건 약간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게 CPU 안에는요.
어드레스로 지정되지 않는 CPU가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레지스터가 있거든요. 그게 방금 요 앞장에서 말한 이런 AX, BX, CX, DX, SP, BP, SI, DI 이거는 외부 메모리에 있는 게 아니라 CPU 내부에 있는 거예요. CPU가 사용하는 자기의 재산. 그래서 자기가 자기 거 쓸 때는 어드레스가 필요 없어요. 그냥 레지스터 이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가 이미디어트, 두 번째가 레지스터.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퉁 쳐가지고 이제 요 나머지 것들 모두인데 이 나머지 걸 모두가 뭐냐면은 그 다이렉트 레지스터 모드라는 게 있고요. 그 인다이렉트 레지스터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게 한 3번, 요게 한 4번 정도 되겠네요. 굳이 나눈자면. 그래서 이미디어트, 즉시 주소, 레지스터, 이번 레지스터 모드, 레지스터 이름 하고 인다이렉트,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이 네 가지 어드레스 모드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은 요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조합이 되냐면은 요 화면에 보이는 요렇게 조합이 돼요. 우선은 레지스터 모드랑 인다이렉트 모드는 딱 아까 들으셔도 아시잖아요. 이미디어트 같은 경우는 주소값을 실제로 적는 거예요. 얘는 제외하고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는 레지스터 이름 쓰는 거예요. 제외하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다이렉트 모드랑 인다이렉트 모드거든요. 그래서 그 다이렉트 모드는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레지스터들 세그먼트 레지스터나 인덱스 레지스터나 포인터 레지스터에다가 상수값이 들어가면은 다이렉트 모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수가 안 들어가고 상수값 자체도 레지스터에 더해진다? 그러면 인다이렉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친 애들 얘네들이 인다이렉트 정도 돼요. 굳이 의미상. 왜냐면은 그 주소를 만드는 방법이 레지스터로만 구성되어 있거든요. 아이고, 아니네요. 여기 디스플레이먼트가 있네. 디스플레이먼트가 있으면은 제외입니다. 이거 약간 좀 지우고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요거 헷갈리면 안 돼요. 다이렉트랑, 이거 어떻게 지우지? 다시 지우고 다시 이쁘게.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인덱스, 그쵸. 8086은 포인터 인덱스 세그먼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디스플레이먼트라고 적힌 애들은 다 다이렉트예요. 여기 얘네들은 개념상. 왜냐면은 디스플레이먼트는 실제로 어떤 숫자 정보를 적어주는 거거든요. 하고 반면에 레지스터로만 된 애들은 이렇게 레지스터로만 된 애들은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가 됩니다. 퉁 쳐서 설명을 하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제가 말씀드린 게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게 말은 간단한데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불려요, 이분들이요. 그래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거 뭐 인덱스드, 베이스드, 레지스터 모드 막 이런 식으로 막 호칭을 나누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구별이 너무 어려워서요. 그냥 간단하게 이거야. 상수로, 그러니까 어드레스 주소를 만들 때 상수가 들어가면은 다이렉트입니다. 그냥 무조건 앞에 다이렉트 뭐뭐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고, 상수 정보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세그먼트나 인덱스, 포인터끼리만 표현된 거는 인다이렉트예요. 이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그냥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다 또 나오네요. 그래서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의 가장 좋은 예가 이건데 명령어예요. 이렇게 실제 어떤 숫자값이 들어간 거를
그 다이렉트 모드라고 불러요. 숫자 값이 들어간 거를 하고 밑에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로 주소를 그러니까 레지스터에 저장된 주소로 이렇게 어떤 동작을 하는 경우에는 인다이렉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령어에는 레지스터 정보만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 주소값은 없어요. 이 명령어 자체에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봐도 명령어가 되게 짧죠. 위에 거는 디스플레이먼트 정보를 실제 내가 어떤 주소 정보를 기입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만큼 명령어가 길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레지스터로 쓰면 레지스터가 뭔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명령어랑. 하니까 훨씬 더 짧아요. 뒤에 이만큼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를 이용한 간접 주소 방식에서 레지스터 인다이렉트 어드레싱이다라고 얘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다음 걸 볼까요? 다른 거. 이제 앞에 거는 오히려 굉장히 간단하고요. 뒤에 거는 이거는 다이렉트 베이스드 어드레싱도 되겠네요. 뭐냐면 레지스터랑 디스플레이먼트가 합쳐져서 주소를 만들거든요. 그죠?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레지스터 종류가 다. 이거는 인덱스드 레지스터랑 어떤 변이값이랑 합쳐져서 주소를 만드네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개 다 굳이 제 기준으로 이름을 붙이자면 인다이렉트 베이스드 어드레싱 모드.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은 인다이렉트 인덱스드 어드레싱 모드가 되겠네요. 여하튼간에 주소를 이렇게 만들어요. 하고 좀 더 이제 복잡한 형태. 이게 이제 혼용이 되는 거죠. 그 아까 명령에도 나왔지만은 그 단순하게 각각 레지스터가 하나만 있을 때도 있지만요. 두 개 이상 혹은 두 개에다가 이렇게 상수값까지 합쳐진 복잡한 형태로도 구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디스플레이먼트는 상수가 주어지고 그걸로 베이스 주소랑 합쳐진 어떤 걸로 주소값을 이렇게 생성하는 거죠. 여튼간에 뭐 이런 식이다. 이거 스트럭처 구조랑 같이 설명하면 딱 좋은데 그 여러분이 스트럭처나 제가 유니온 그것까지 보시라고 하는 이유가요. 이것도 사실은 다 이 명령어 구조랑 관계가 있어요. 그 C 언어 배울 때 잠깐 이제 것까지인데 배열이랑 구조체랑 공룡체랑 서로 각각 다른 걸로 배우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지 않아요. 같은 크기의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있는 경우에요. 그 데이터를 억색사하는 좋은 방법이 바로 이런 베이스드 어드레싱 모드나 인덱스드 어드레싱 모드거든요. 여기도 있지만은 어떤 기본 주소값을 잡고 여기다가 위치 정보만 합쳐서 각각의 데이터를 찝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배열이랑 스트럭처랑 공룡체의 차이점은 뭐냐면 각각의 연속하는 데이터의 모양이 크기가 동일하냐 동일하지 않냐의 차이예요. 라고 것까지 잠깐 설명해 봅니다. 그래서 C 언어에서 배열 공부하시면은 구조체나 공룡체는 그냥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어셈블러로 봤을 때는 똑같은 메모리 구조거든요. 여튼간에 뭐 이런 게 있다고 치고. 그래서 방금 드린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렇죠. 요 자료가 그 자료예요. 그러니까 요 피겨 2-40을 보시면 이 어레이 우리가 배열이라고 하는 거가요. 이런 명령어랑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배열이라는 거를 C 언어 문법으로 누가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CPU에서 구현되어 있는 그 데이터 접근 방법을 사람이 알기 편하게 만든 거죠, 그냥. 어셈블러에도 있는 명령어예요. 단지 C 언어로 보기 좋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 레지스터에다가 어떤 위치값 제어하면 이게 배열이에요. 그러니까는 배열 변수를 제어하는 명령어는 인덱스드 어드레싱 모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하면 인덱스를 한글로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인덱스드 주소 방식을 이용해서 외부 메모리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예요. 베이스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레지스터나 인덱스 레지스터를 이거 같은 얘기인데 이거 뭐 이거 두 번 더하는 거네. 이거는 베이스에다가 인덱스까지 더해서 이렇게 더하는 거네. 이런 구조라면 훨씬 더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억세스할 수 있죠. 2-40은 딱 봐도 그 기본 레퍼런스 주소, 그러니까 인덱스 레지스터나 베이스 레지스터나 어느 한 군데를 딱 가리키고 있고 순차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베이스 레지스터랑 인덱스 레지스터가 각각 동작한다면은 이게 기본값에다가 어떤 변위를 두고 거기서부터는 디스플레이먼트로 하나씩 증가하는 다형 메모리 구조, 다형 데이터 정보를 취급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구조체예요, 바로. 여긴 그러니까는 스택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게 스트럭처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베이스드 인덱스드 어드레싱 모드는 크기가 다른 데이터를 억섹싱하는 어드레스를 발생합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했나 이거? 이거 포인터 얘기하려고 하다가 이게 여기까지 왔네. 해가지고 여튼간에 요 페이지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그 C 언어에서 배열, 구조체, 공룡체 이게 사실은 서로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최초의 8086 CPU가 나올 때부터 인텔의 그 칩 설계자들이 우리는 메모리 관리를 이렇게 해야지라고 만들었거든요. 그게 지금까지 2015년도 지금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기초과학이 좀 약하다고 했잖아. 이게 원래는 하드웨어랑 프로그램이랑 같이 발전한 나라는 제가 말하는 거보다 더 이미 깊은 철학적 사고를 하고 있을 거예요. CPU랑 프로그램은 일심동체인 거죠.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라는 거는 그 하드웨어에서부터 온 거예요. 프로그램은 별도의 게 아닙니다. 원래는. 예. 이제 근데 또 그 언어라는 게 그 뭐냐 그 하이 레벨 언어로 가면 이제 하드웨어랑 분리를 하는 작업이 있죠. 하드웨어 쪽에서 노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 위에서 완전 하드웨어랑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게 있고 여하튼 간에 8086은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미디어트 어드레싱 모드,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 네 가지를 사용하고요. 그 중에서 다이렉트나 인다이렉트는 베이스드 뭐뭐뭐 모드, 인덱스드 뭐뭐뭐 모드, 베이스 인덱스 뭐뭐뭐 모드 여러 가지의 형태의 어드레스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하나같이 뭐냐 간접이든 다이렉트든 하나같이 뭐냐 CPU 밖에 있는 메모리로부터 어떤 명령어나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주소를 만드는 방법인 거죠. 주소를 만드는 방법. 그래서 CPU는요, 주소를 제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내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CPU 태생이 그랬거든요. 8086이라는 이 CPU 설계자는 최초의 개념이 주소를 발생해서 그 주소에 있는 메모리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이런 동작을 하는데 주소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가 주로 지금 아까 이미디어트 어드레싱이랑 레지스터는 특수한 경우고요. 이제 다이렉트랑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 같은 경우는 세그먼트나 인덱스, 포인터라는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그 메모리 주소를 되게 세분화시키고 그러니까 세그먼테이션 그러니까는 영역별로 나누고 쪼개고 각각의 동작에 맞도록 각각의 목적에 맞도록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CPU의 데이터형에는요 우리가 보통 C 언어에서 익히하시는 바이트, 인트, 롱, 플로트 여러 가지 데이터도 있지만 포인터라고 해서 주소 정보가 있어요. 물론 포인터를 직접적으로 많이 다뤄보시긴 어렵지만
주소 정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있다는 거는 컴퓨터 구조를 좀만 공부하시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C 언어에서 공식적으로 데이터 타입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C 언어가 내부에 돌아갈 때는 이미 포인터 주소를 제어하는 방법 이게 이미 돌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 제가 여기서 이제 드릴 말씀, 과연 C 언어를 공부할 때 포인터를 공부해야 될까 말까 라고 한다면 저는 무조건 하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은 CPU가 하는 행위의 거의 대부분이요, 외부 메모리로부터 명령어를 가져오거나 쓰거나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쓰거나 하는 어드레스를 제어하는 동작이거든요. 어드레스를 제어하기 위해서 인텔 CPU는 세그먼트랑 아까 베이스랑 인덱스라는 레지스터를 쓰는 거고, 우리 TI도 비슷한 어떤 형태를 쓰고 있어요. 포인터라는 거를, 주소라는 거를. 포인터는 C 언어 문법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CPU에. 아까 말씀드린 배열과 구조체, 공룡체가 서로 각각 다른 것인 양 C 언어체가 말하고 있죠.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은데, 전자공학 쪽에서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은 절대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겁니다. 그렇게 나누고 싶은 거겠죠. 그냥 흑인, 백인, 아시아인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어차피 다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원래 CPU에 있던 거였어요, 처음부터. 그것만 공부를 하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CPU는 포인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포인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주소를 항상 계산하고 있었고, 최초의 CPU도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C 언어를 만약 공부하시라고 하면은 기본 데이터 타입이나 어떤 문법들, 사실 그 문법들도 나중에 C 언어 공부하시면 아실 텐데, 그거 C 언어 문법 창시자가 만든 거 아닙니다. 그 원래 인텔 CPU에 다 있던 거였어요. CPU에서 있던 원래 동작을 인간의 언어로 좀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C 언어가 하드웨어에 가장 근접한 고급 언어죠. 그래서 포인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제 배열이나 구조체나 공룡체나 포인터 모두 다 특수하게 사람이 쓰기 위해서 창조한 문법이 아니라는 거를 일단 강조드리고요. 원래부터 걔네들은, 그러니까 포인터, 그러니까는 배열, 구조체, 공룡체, 포인터. 제가 여기 말씀 안 드린 뭐 스위치 케이스문, if문, 뭐 3학년 상자, 체어, 인트, 롱, 플로트, 포인터, 주소, 스택, 뭐 기억도 안 나는 그 많은 것들이요, 이미 사실은 C 언어를 만드신 분이 창조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거는 원래부터 CPU에 있었던 기능들이고 그것들을 10분 활용해서 동작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C 언어는 단지 그거를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한 최초의 고급 언어인 거죠. 최초의 고급 언어는 B 언어였는데 원래 A 언어였나? A, B, C까지 지금 D 언어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간에 C 언어가 그렇다는 겁니다. C 언어를 공부하려면 포인터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포인터를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 하드웨어 기반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을 짜지 않으시는 분들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 경우는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쉽죠. C 언어는 하드웨어, 그러니까 이 CPU를 기반으로 한 고급 언어라는 거는 명백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우리가 보통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해가지고 나온 C++, C# 아니면 자바 같은 언어는 어느 CPU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까요? 그 언어들은 기반하고 있는 CPU가 없어요. 그냥 운영체제에서 움직이는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 안드로이드 게임 많이 하시죠? 그 게임이 인텔 CPU를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인텔 CPU랑 관계없어요.
그냥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서 그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의 자원을 쓰는 거죠. 그런 게더 그 뭐냐 하드웨어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 제가 보통 펌웨어라고 말하는데 펌웨어 레벨에 있는 언어를 볼 때는 C 언어 문법은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무조건 다 해야 되고 이제 그 위에서 돌아가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윈도우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프로그램 짤 때 이럴 때는 관계 없어요. 아니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에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원래 안드로이드는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또 프로그램입니다. 리눅스라고 하면은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짤 때 관계 없어요. 그 위에서 하시는 분들은 하이 레벨 언어, 아주 고급 지향 언어는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걔네들은 그냥 운영체제나 이미 한번 소프트웨어로 구축된 환경을 사용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환경을 만드는 최초의 가장 로우 레벨 언어. 그러니까 로우 레벨이 후진 언어라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요. 가장 하드웨어 시스템에 가까운 그 중간에 하드웨어를 알아야지만 되는 언어. 그 레벨에서는 포인터 공부를 해야 돼요. 구조체를 보셔야 됩니다. 공룡체도 보셔야 돼요. 그거를 구현할 수 있고 내가 이해를 해야지만 펌웨어를 짜는 거죠.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과연 우리 TI사는 어떨까요? 여태까지 인텔 거 가지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텔을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TI는 다를까요? 한번 보죠.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우선 화면에 보이는 자료는 TI사의 우리 델피노 시리즈의 2015년 최신작. 2015년이 아니네요. 작년에 나왔는데 그 2837XD. 실제 자료는 2837XS라는 모델의 자료인데 뭐 관계 없어요. 여튼간에 2837X 시리즈에 있는 잠깐만 이거 2833모자료였나? 뭐 관계 없습니다. 여튼간에 다 똑같아요. C28X 코어니까. 그 C28X 코어의 그 유저 가이드, 인스트럭션 유저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그 유저 가이드를 보시면 컨트롤 슈트에서 2833호나 뭐 F2837X나 관계 없습니다. 어느 CPU든 들어가셔서 유저 가이드에서 C28X 인스트럭션 유저 가이드라는 걸 보시면 거기 안에도 C28X에서 외부 데이터, 외부 기억 장치. 물론 그 칩 인베디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진짜 피지컬하게 외부는 아니죠. 그 칩 안에 있는 그 플래시랑 SRAM을 제어할 때 DSPD 어드레스를 발생시켜요. 그럼 어드레싱을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겠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기서는 레지스터 모드는 이제 생략을 한 것 같네요. 왜냐면 레지스터 이름을 실제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화면에 보시면. 그래서 레지스터 모드예요. 하고 이제 즉치 여기서는 뭐 다이렉트를 즉치라고 설명했는데 여튼간에 보시면 약간 인텔 거랑 좀 개념은 틀리긴 합니다만 좀 비슷하게 하면은 여기서는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를 그 즉치 데이터, 그러니까 실제 어떤 주소값을 두는 그걸로 정의하고 있고요. 인다이렉트는 레지스터를 사용한 모든 것인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보면은 어떤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그죠? 레지스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어를 하는 스택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스택도 인다이렉트 어드레싱에 포함됩니다. 이분들 어디다 붙이진 않았지만 왜냐면 여하튼간에 숫자가 들어가지 않고 또 숫자 같은 게 들어가서 좀 설명하기 뭐하긴 한데 여하튼간에 레지스터 조합만으로 어떤 어드레스를 만드는 거거든요. 대신에 TI는 베이스드나 인덱스라는 말은 쓰진 않네요.
여튼 간에 한 이 정도가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 정도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도 인다이렉트 레지스터 모드에 해당하는데 TI는 이거를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라고 따로 정의를 해놨네요. 자, 약간 설명의 차이는 있지만 TI의 DSP도 우리가 신경 쓰여서 깊게 안 봐서 그런 거지, 사실 따지고 보면 인텔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옆에 메뉴에도 보시면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 다이렉트, 여기는 이미디어트를 다이렉트라고 표현했나 보네요. 하고 스택이랑 인다이렉트 어드레싱이 이제 인텔 걸로 치면 베이스드나 인덱스드 어드레싱 모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쓰는 용어가 좀 여기서는 이미디어트, 이게 좀 약간 좀 다르긴 다르네요. 여기서는 이미디어트 어드레싱 모드도 따로 있네요. 있고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가 있고, 그럼 이게 인텔의 다이렉트, 요게 인다이렉트란다.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 요게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가 되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잘못했는데, 테이블 5.1에 이 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는 요거 데이터 포인터를 세그먼트로 잡고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어떤 숫자를 더해준 거를 주소로 쓰는 거네요. 내가 꼼꼼히 안 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다이렉트 레지스터 모드 정도가 되겠네요. 밑에 스택도 마찬가지로 스택 포인터에다가 뭐 더하고 빼고 해주고. 그러네요. 이게 여기 XAR0부터 XAR7, 그쵸.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다이렉트 혹은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가 되겠네요. 하고 여기 장표에는 없지만 레지스터 어드레싱 모드라는 게 따로 있고, 또 이미디어트 어드레싱 모드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인텔 거랑 똑같아요. 인텔도 이미디어트, 레지스터,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 같은 경우는 CPU가 갖고 있는 레지스터 자원이 인텔 거랑 TI 거랑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TI는 XAR0부터 XAR7, 그리고 이름은 뭔지 모르겠지만 BR, 뭐 베이스 레지스터 정도 될 것 같네요. 뭐 이런 것들과는 또 TI가 칩을 설계했을 때 어떤 구조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레지스터 이름들인데, 그 TI에서 설계한 레지스터로 구현된 다이렉트 어드레싱,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모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TI도. TI가 인텔은 아니지만 이러한 C언어, 그러니까 기존의 인텔이 수십 년 동안 이루어놓은 그 어셈블러와 C언어 기반으로 한 이 산업의 영향이라는 거를 그 어느 누구도 뚫고 나간다는 개념이 아니라요. 그만큼 인텔이 밑밥을 불어놓은 어떤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보는 게 맞죠. 그걸 배척하고 막 걔를 타도하자가 아니라, 이런 구조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쓰니 우리도 이거를 근간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TI의 델피노 제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예전 강좌 중에 드린 말씀이 있는데, 그 C 언어, 여러분이 만약 굳이 포인터를 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신다면 구조체랑 공룡체는 보세요. 정말 그것까진 보셔야 돼요. 포인터를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잘 사용하지 않는 C 언어 문법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리얼타임용 마이컴은 델피노가 끝이에요. 델피노 제품군 이상 없습니다. 진짜로. 배열, 구조체, 공룡체까지는 공부해야 돼요. 진짜. 포인터가 좀 어렵고 나는 델피노만 쓸 거야 라고 하신다면 정말 거기까지는 봐야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델피노는 이 TI사의 C28X 코어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뭐랄까, 약간 그 포인터 개념을 아직 도입하고 있진 않아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쓰고 있지만
이 나중에 제가 요 다음 장에 보여드릴 최근에 계속 개발되고 있는 이런 개발 환경은 얘랑은 틀리거든요. 이 델피노 제품이랑은. 델피노는 아직까지는 얌전하게 함수 이름 써주고 있고요. 얌전하게 디파인 써주고 있고요. 얌전하게 구조체 쓰고 있어요. 구조체나 공룡체. 이게 다 구조체나 공룡체입니다. 근데 이거조차 이해하기 위해선 최소한 배열, 구조체, 공룡체까지 넣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면은 포인터는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28335 쓰면. 아, 그러지 않아요. 이게 그냥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고요. 다른 예제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TI사의 리얼타임 컨트롤러 제품군에 보면 델피노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칩들이 있거든요. 28335보다 성능은 낮지만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품 볼게요. 이거는 지금 TI사에서 원래는 티바라는 제품군으로 이름 불렀다가 이제 TM4C라는 제품군으로 이제 거의 최종 안착된 커넥티비티 마이컴이라고 부르는 그 제품군이에요. 코어는 암으로 되어 있는데 성능은 델피노보다는 낫습니다. 근데 뭐 다른 또 장점들이 있죠. 성능은 낮지만 성능이 낮다고 얘네들을 개발하는 C 언어 문법이 후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요새 나오는 이렇게 레지스터 설정하는 방법들이요. 구조체 포인터 써요, 이제는. 응? 이게 뭔 소리지? 구조체 포인터를 쓴다니까요. 앞에 델피노 2837X의 뭐 이거라면 그러니까 델피노 제품 283 뭐뭐뭐 제품은 구조체까지만 썼어요. 점 썼잖아. 점. 그죠? EPWM1 레그 점 TBCTL 점 비트 점 이렇게 얌전하게 구조체랑 공룡체만 썼거든요. 근데요. 델피노 이후에 새롭게 이제 등장한 애들은요. 개발 이그젠플이요. 구조체 포인터예요. 구조체는 알아야 되고요. 포인터는 기본 알아야 되고요. 포인터 모르면 이거 이해 못할 거거든요. 분명히. 에이 얘네만 그러겠지.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딴 것도 하나 예제. 요거는 허큘리스라고 TI사에서 원래 오토모티브용 세이프티 마이컴으로 지금 출시한 제품이거든요. TMS 570이라는 제품입니다. 얘는 나온 지 작년에 나왔거든요.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안에 보시면 레지스터에 억세스를 하려면 구조체 포인터예요. 구조체 포인터라니까요. 구조체만 있는 게 아니라 구조체를 안에 포함된 변수가 구조체 포인터라니까요. 이게 마지막인데. 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거예요. 28335는 얌전하게 공부하셔서 배열, 구조체, 공룡체까지만 이해하시면 이그젠플이나 코드를 이해하시는데 거의 90% 이상 이해할 수 있어요, 바로. 근데 지금 이 TI4만 예를 들어서 이분들의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다른 애들을 좀 찾아보면은 결코 거기에 안주해 있지 않다는 거예요. 훨씬 더 C 언어 문법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써요. 더욱더. C 언어를 공부하시면 지금 바로 업무에 적용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업무에 어떤 도움이나 어떤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점점. 겨우 칩 하나에 14불, 한 만 얼마짜리 소자들조차도 이제는 걔네들을 개발하려면
포인터 구조 체계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이걸 사용해야 할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TI가 이런 방향인 건 확실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인피니언이나 프리스케일이나 ST사나 뭐 이렇게 약간 자동차 쪽 회사 좀 고성능 파워트레인이나 세이프티나 뭐 이렇게 뭐 고성능 DSP 처리용 CPU나 과연 걔네들이 얌전하게 C 언어 구조체만 쓸까라고 물어보신다면 전 절대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C 언어로 할 수 있는 건 바닥을 박박 긁어서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 모든 문법에 대해서. 근데 그거 갖다 안 되면 C++ 가거나 RTOS 가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인터는 그냥 문법은 아니다. 원래 CPU 안에서 CPU가 외부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읽고 쓰기 위해서 발생하는 어드레스 조작의 수단이었어요. 원래 하드웨어적으로 있는 거예요. 원래 하드웨어적으로 있는 걸 고급 언어로 그냥 포장을 잘 해놓은 거죠. 그냥 포인터를 안 한다는 거는 그걸 이해하고 싶지 않다는 거랑 같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이 음식 먹으면 막 소화하잖아요. 이게 뭐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하죠? 그 생물학 언어로 그 단백질을 기반으로 한 그 생명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걸 이해하려면 도대체 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분해를 하고 왜 단백질을 먹어야 되고 왜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고 이런 이해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사실은 배열이든 구조체든 공룡체든 포인터든 그런 1년에 보던 C 언어 문법이라는 게 사실은 그 하드웨어 안에 있던 소화기관이랑 똑같았고 단지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이해 안 하려고 했었다는 것 뿐이지 이미 걔는 계속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옛날부터. CPU가 이 세상에 처음 그 발명되었던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펌웨어 하시는 분, 제가 요즘 학부생 대상으로 이 강의할 때 이제 C 언어도 병행하는 이유가 우리가 학교에서 C 언어 배우면요. 정확하게 어떻게 배우냐면 하드웨어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하드웨어는 완전 싹 지우고 C 언어 문법 가지고만 얘기하거든요. 그거 굉장히 저는 불만족이에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산업적으로 따지면 뭐냐면 우리가 지금 컴퓨터 부품 살 때 CPU를 인텔이나 AMD 거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CPU 못 만듭니다. 사실 만들려고 생각이나 할까요? 미국이랑 인텔은 미국에 있고 AMD는 AMD 독일에 있나? 어디인지 모르겠네요. 영국인가 독일인가 유럽 쪽에 있겠죠. 거기 종속돼 있어요, CPU가요. CPU를 만드는 사람은 자기 CPU를 쓰는 사람들이 하드웨어에 대해서 알길 원하지 않아요. 그래야지 내가 장사를 오래 할 거니까. 객체지향이 나온 이유? 저는 좋은 말로 하면 좀 더 높은 하이 레벨로 가거나 두 번째로는 하드웨어는 하지 마. 너희는 프로그램에 하드웨어는 우리가 만들어서 줄게.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이 C 언어를 사용하고 C++를 사용한다면 하드웨어를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안 하면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가 저의 주장입니다. 하드웨어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단 하드웨어를 하지 않고 하드웨어 위에서 이미 어떤 운영체제나 기반이 잡혀 있는 경우는 예외예요. 그때는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드웨어에서 어떤 알고리즘이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때는 하드웨어를 몰라도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자바라는 프로그램 짜시는 분들이 자기가 사용하는 컴퓨터 CPU가 뭔지 신경이 났을까요? 그건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자바는 운영체제랑 하드웨어랑 아무런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언어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그러나 하드웨어를 같이 한다면 우리가 하드웨어와 결부된 어떤 알고리즘, 그러니까 실시간 제어 알고리즘이나 코드를 다루는 분야에서는 알아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절대로 하드웨어와 떨어질 수가 없는 구조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도대체 C 언어를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가? 포인터는 꼭 공부해야 됩니까? 어, 제 답은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배열과 구조체와 공용체가 왜 나왔는지, 걔네들은 무슨 태생이었는지, 또 이제 설명이 됐잖아요. 다 어드레싱 모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사실 그 구조 배경을 알면은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특히 하드웨어 할 때는. 자, 해서 C 언어를 공부하시는데 목적이 없으시거나 너무 어려워서 어떤 부분은 좀 빼고 싶은데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음, 제가 오늘 설명했던 게 약간 좀 기폭제나 약간 동기부여가 돼서 사실은 여러분이 C 언어 공부하시는 문법이 어, 그냥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창조된 게 아니라 그 최초의 X86, 그러니까 8086 소자부터 시작된 인텔의 그 CPU 시장이란 뭐하고 인텔의 어떤 의도에서 이미 하드웨어 쪽으로 다 구현된 거를 언어적으로 지금 공부하시고 계신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C 언어 공부한다는 거는 속된 얘기로 좀 약간 다른 표현을 하면은 인텔 CPU의 내부 구조가 어떻구나를 공부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언어를 알고, 그러니까 C 언어와 같은 고급 언어를 알고 밑에 어셈블러 같은 로우 레벨 언어를 알게 되면은 그 CPU 내부의 구조나 얘네를 어떤 식으로 어떤 의도로 설계했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C 언어 그 문법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 그게 다 의미가 있고 그렇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래서 C 언어 공부를 음, 재미는 없어요. 사실은 이게 사실 뭐 하드웨어랑 막 결부돼야 되는데 간혹 재미는 없겠지만 약간의 상상을 하셔서 내가 이 품문 공부하면 CPU가 이 품문 명령어가 있구나. 진짜 있어요.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있구나. 그런 식으로 약간 결부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